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17일이고요. 오션 539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논문은 해안 환경에서 해양 쓰레기 탐지를 위한 직접 및 간접 방법론의 적용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고요. 이거는 리모트 센싱에 실린 논문이죠. 올해 실린 논문입니다. 그 내용이 좀 많이 길어서 발전이 힘드실 텐데, 네, 차근차근 시작해 주세요. 김영규 연구원님이 오늘 발제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의 데이터 연구팀 김명규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발제를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좀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양도 많고 내용이 어려워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최대한 천천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은 리모트 센싱이고 한번 논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논문인데 양이 좀, 네, 24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 내용을 최대한 PPT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해변 쓰레기 탐지를 위해 네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직접적인 현장 조사, 시각적 스크리닝 분석, 이제 마스크 RCNN이라는 딥러닝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SVM을 적용하였습니다. 테스트는 이탈리아 남부 아풀리아 지역에서 토레 바체토라는 해양 보호구역에서 수행되었고, 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활용해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네 가지 방법론 분석 결과 두 가지 머신러닝 기술인 마스크알 CNN, SVM이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줬고, 그러나 여전히 직접 조사 방식에 비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스크 RCNN은 추가적인 개선과 더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SVM은 픽셀 기반 분류 방식에서 제약이 드러납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머신러닝이 해양 쓰레기 오염을 평가하고 해안 보전 활동에 기여하는 데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서론입니다. 서론은 간단하게 넘어가면 해안 쓰레기는 해안 환경에 버려진 지속적이고 제조된 고체 물질이고 해안 쓰레기 오염 증가로 인한 전 세계적 문제, 특히 인구 밀도와 관광이 높은 지역에서 심각합니다. 해안 쓰레기 발생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 쓰레기의 70%는 해저로 가라앉고 30%는 부유하거나 해변에 분포합니다. 유럽 안에서의 해안 쓰레기 현황으로는 84%가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해안 쓰레기는 그리고 해양 쓰레기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크기 분류입니다. 해안 쓰레기 크기 분류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리터, 메조, 매크로, 메가 이렇게 쓰레기를 네 가지 이렇게 범위로 구분되어 있고 크기에 따라 시료 채취 및 분석 도구와 방법론이 달라집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2.5cm 이상의 쓰레기에 중점을 맞췄고 전통적인 수작업 조사가 유용하지만 시간과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있어 새로운 자동화 대안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연구 사례 및 주요 결과입니다. 이렇게 5개의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딥러닝과 드론의 장점 및 한계는 고해상도 드론 이미지로 신속하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 가능하고 이제 직접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의 최소화가 되고 하지만 한계로는 가시광선의 이미지의 재질 구별 한계가 있고 파묻힌 물체 탐지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네 가지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직접 해안 쓰레기 평가.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사진.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직접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개수를 하는 게 시각적 스크리닝 방식이고요. 세 번째, SVM은 픽셀로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탐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레기마다 픽셀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구별하는 기술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쓰레기 객체 탐지하는 방법. 이제 CNN 활용해서
해안 쓰레기 자동 탐지 및 단위 클래스 분류 이렇게 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사 지역입니다. 조사 지역은 이렇게 이탈리아 남부 아풀리아 지역이라는 데에서 조사를 했고 토레 과체토 해양보호구역에서 조사했고 면적은 약 3,000헥타르 그리고 해안선은 8km입니다. 강 이름은 카날레 레알레라는 강이고 테스트 장소를 가로지릅니다. 길이는 48km이고 강을 통해 내륙에서 보호구역으로 쓰레기가 흘러올 가능성이 크고요. 청소 횟수와 해수욕 이용객이 적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탄산염 함량이 높고 입자가 곱습니다. 네. 이제 조사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 직접적 방법.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길이 100m의 표준 해안 구역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했고, 간접적 방법은 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스크리닝하는 것, 그리고 픽셀 기반, 그리고 객체 탐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했고요. 음, 그리고 데이터, 이제 객체 탐지를 하려면 데이터 구축이 많이 필요한데 아풀리아 지역과 포르투갈의 레이로사 해변에서 추가로 드론 촬영을 진행해서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구역은 총 274제곱미터의 조사 구역에서 6개 상자로 정의를 했고 뒤에 더 그림이 있으니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자는 해안선으로부터 사고 경계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자. 네, 똑같은 설명입니다. 직접적인 방법,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은 또 이제 시각적 스크리닝, 그리고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SVM, 마스크 RCNN 이렇게 총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드론을 조사할 때 방법인데 드론 조사 구역은 이제 토레 가체토 테스트 구역의 100m 길이 해안 구역에서 조사를 했고 촬영 장비는 DJI 이렇게 그리고 고해상 카메라 이렇게 촬영 장비를 사용했고 드론을 날릴 때 설정은 이제 해안선을 수직으로 바라보게 설정을 했고 전방 중첩 80%, 전방 중첩 80%라는 거는 한 번 찍을 때와 두 번 찍을 때의 중첩이 80%라는 거고 측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측면 중첩이 발생하는데 그게 65%라는 거고 고도는 10m와 15m에서 진행을 했고 각각 4번 이용을 했습니다. 좀, 그렇죠. 이게 네 번이 되는 게 10m에서 조금 10m로 조금. 네, 맞습니다. 각각 4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제 토레 가체토라는 해변에서 비행을 4번 했고 고도는 지금 잘못된 것 네, 이거 같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15가 돼야 되는데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추가 데이터 포르투갈이랑 아까 전에 그 추가로 드론을 날렸다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해변 쓰레기 조사 방법은 이제 국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하구 북쪽에 2개의 100m 해안 구역을 포함하였고 조사 구역은 조사 방법은 조사 구역은 해안선에서 사고 경계까지의 6개 상자로 나누어 설정을 했고 각 상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습니다. 상자의 경계와 지리적 창조를 정의하기 위해 지상 기준점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조사 대상 및 분류 기준은 2.5cm 이상의 쓰레기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유럽연합의 매크로 쓰레기 모니터링 카테고리 목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데이터 계산은 상자 면적을 기준으로 항목수를 나누어 쓰레기 밀도 값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림을 좀 확대해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상자가 총 6개가 있고 그 상자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A1, A2 이렇게 2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GNSS라는 거는 이제 GPS랑 비슷한 겁니다. 이 위치에 정확한 좌표 이런 게 나와 있게 있는 거죠. 지금 네, 질문 있으시죠? 저게 지금 막대기가 37개인데
공문에 승계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같은 건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쓰레기 식별을 위한 시각적 스크리닝입니다. 포레바체토 해변에 지정된 상자 6개 안에 있는 쓰레기를 이미지 안에서 스크리닝하여 조사를 합니다. 사용 도구로는 이제 드론으로 10m 고도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 사진을 가지고 보고요. QGIS 소프트웨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처리는 이렇게 쓰레기 항목 정보를 기반으로 지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각 항목에 대해 속성 테이블을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 R CNN 기반 데이터 구축 및 적용 방법입니다. 정사 영상 사진을 1000 바이 1000 픽셀 파일로 분할을 하였고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눴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6개 상자 영역 내에 104개의 파일을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셋 이렇게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셋의 클래스는 보틀과 이제 제조된 나무, 그리고 아덜 클래스를 포함을 했고, 데이터셋의 아덜은 넷 클래스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대체한 이유는 나중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험은 클래스 간 균형을 고려하여 진행을 하였고, 이제 백그라운드는 클래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레이블링 및 데이터 처리는 QGIS의 해변 쓰레기 항목을 이제 폴리곤으로 레이블링하였고, 테스트 타일의 폴리곤은 정확도 평가를 위한 기준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마스크 RCN의 알고리즘에 맞게 쉐입 파일은 제이슨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이 마스크 알 CNN 알고리즘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 알려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알 CNN은 페스털 알 CNN이라는 딥러닝 모델에 마스크를 추가한 알고리즘이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페스트 RCNN은 그냥 객체 탐지만 하고 바운더리 이렇게 상자를 쳐주는 거고 마스크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쓰레기에 색칠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RCNN은 박스를 쳐준과 동시에 이렇게 마스크까지 칠해준다 해가지고 마스크 RCNN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스크 RCNN은 페스트 RCNN에서 기반을 하기 때문에 페스트 RCNN에서 사용한 그대로 레스넷 101을 백본으로 사용했고 이 백본이 뭐냐면 그 이미지 안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이 살짝 다 다르거든요. 그 AI 모델마다. 그래서 페스트 RCNN의 백본은 레스넷 101이라는 거를 사용했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1이라는 숫자는 레이어, 층의 개수입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특징을 잘 추출하는 거고 너무 깊으면 깊을수록 파라미터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이제 객체 탐지 속도가 느려지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백본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 콜랩을 사용해서 이제 그 구글 콜랩 안에 있는 GPU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 쓰레기를 마스크로 분할하고 직사각형 바운팅 박스에 포함한 이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 원래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면 그 이미지가 이 쓰레기가 있을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처맵이라는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 특징을 추출하고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최종 결과 이렇게 냅니다. 이 객체 탐지가 잘 됐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다른데, 뭐 MAP도 있고, IOU도 있고, 뭐 정밀도, 정확도 뭐 이런 등등 있는데, 여기서는 MAP, IOU를 통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IOU라는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합집합 분의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라운드 트루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라벨링을 할 때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그 정답을 알려준 실제 그 박스입니다. 실제 박스. 그러니까 정답 박스죠. 정답 박스와
디텍, 디텍티드 박스. 그러니까 객체가, 그 모델이 이 객체라고 생각하고 박스를 쳐준 거를 이제 디텍티드 박스라고 하는데, 그거와 그거의 합한 거 분해, 그거와 그거의 교집합, 겹쳐진 부분. 이거를 IO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트루 박스와 디텍티드 박스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IOU 값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실제 정답인 박스와 얘가 객체 탐지한 박스가 겹친 게 크다는 거죠. IOU가 크다는 거는. 그래서 IOU가 0.1이라는 거는 뭐냐면 숫자가 엄청 낮은 겁니다. 그라운드 트루, 그렇죠. 그라운드 트루와 이제 디텍티드 박스에 겹치는 부분이 10%밖에 안 됐을 때도 이제 얘가 정확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IOU를 이제 0.1을 인계값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0.5를 하는 것도 있고 0.7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계값을 높게 설정을 했으면 수치가 낮겠지만 그만큼 신뢰가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계값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인계값을 너무 낮게 한 이유는 이제 데이터셋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인계값을 높게 하다 보면 정확도가 엄청 떨어져서 수치적으로 너무 낮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인계값을 엄청 낮게 했고요. 네.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SVM 데이터셋 구축 및 적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도 좀 많이 어려워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사실 머신러닝에서 어떤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객체 탐지에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QGIS를 사용했고 이 OTP라는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OTB라는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OTB는 고해상도 광학 다중 스펙트럼 SAR 이미지 흡처리를 지원하며 객체 기반 이미지 분석 워크플로우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데이터셋 구성입니다. 마스크알 CNN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데이터셋 3개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SVM은 픽셀 기반 분류를 수행하므로 백그라운드 클래스를 추가하였습니다. 백그라운드도 픽셀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였고 S3 SVM 모델의 데이터셋 3에는 이렇게 총 병, 제조된 나무, 기타, 그물, 배경의 총 5개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고 쓰레기를 추가 배치하여 가능한 많은 훈련 데이터 생성을 하였습니다. 훈련 및 검증 과정입니다. 폴리건 데이터 생성 후 RGB 정사 영상에서 픽셀 통계를 통해 이미지 내에서 폴리곤 내부의 모든 픽셀의 RGB 값을 분석을 하고 계산된 픽셀 통계를 이용해 폴리곤의 쓰레기 라벨을 부여를 했습니다. 픽셀 데이터를 훈련과 검증용으로 반반 50대 50으로 나눴고 테스트 및 성능 평가입니다. 104개의 테스트 스타일에 대해 모델에 적용하였고 성능 평가는 아까 전에는 이제 객체 탐지의 그 성능 평가할 때는 MAP를 썼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K지수라는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K지수는 이렇게 데이터셋 특성과 모델 성능 간 차이를 반영하며 높은 K값은 더 나은 성능과 정확도를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현장 해변 쓰레기 조사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쓰레기를 조사했다 보니까 더 자세하고 또 작은 것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장점이 다 있죠. 그럼 보시면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가 158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항목으로는 2.5cm 이상의 플라스틱 조각이 총 50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고 지역. 사고 지역이라는 건 이제 뒤에 모래 이렇게 언덕이죠. 이렇게 쌓이고 그런 상자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조각이 많이 발견되어 있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작은 것까지 이렇게 발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밀도는 각 상자 면적을 기준으로 쓰레기 밀도를 계산하였고 최소 0.06 아이템 퍼 제곱미터, 최대는 1.19, 평균은 0.51 아이템 퍼 미터 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현장 조사로 식별된 주요 쓰레기 카테고리입니다.
보시면 2.5cm 이상의 플라스틱 조각이 31%가 나왔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뚜껑이 12개, 어망이 17%, 12개, 죄송합니다. 12%, 어망이 17% 이렇게 등등, 신발 및 샌들이 8%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스크리닝 분석입니다. 스크리닝 분석은 현장에 직접 간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직접 드론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진 안에서 쓰레기를 직접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총 6번 비행을 했고 이미지는 이렇게 1125개의 드론 이미지를 획득하였습니다. 촬영된 이미지를 통해 6개의 RGB 정사영상을 생성하였고 좌표계는 UTM 좌표계를 사용하였고 정사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비행 고도에 따라 0.2cm per 픽셀에서 0.4cm per 픽셀로 다양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안선 길이 AGL이라는 거는 그냥 고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도는 이렇게 나왔고 이미지 개수 그리고 공간 해상도 이렇게 나옵니다. 공간 해상도의 공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어요. 시각적 스크리닝으로 쓰레기를 개수를 파악한 결과 강하구 근처 남쪽 상자와 해안 후면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평균 쓰레기 밀도는 0.3 아이템 퍼 제곱미터로 계산되었고 시각적 스크리닝 여기 중요한 결과인데 시각적 스크리닝 결과는 현장 조사 결과에 비해 최대 42% 적은 쓰레기로 식별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쓰레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쓴 것보다 시각적 스크리닝이 더 못 찾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고 쪽에 쓰레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표는 뭐냐면 현장 조사와 시각적 스크리닝 결과 비교 막대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 초록색이 현장 조사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사진을 직접 보고 스크리닝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초록색이 더 확실히 많은 걸 보이시죠? 초록색이 많다는 거는 이제 현장 조사했을 때 쓰레기가 더 많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게 보라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보라색 동그라미는 현장에서는 쓰레기가 없었는데 시각적 사진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가 한 개, 두 개가 발견되었다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오인 관측을 한 거겠죠.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와 현장 조사에서 봤을 때는 쓰레기가 아닌 뭐 목초라든지 뭐 나무 쓰레기도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쓰레기라고 체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A2와 B2 한번 보시면 이 남은 이 네 개보다 이 두 개가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아까 이게 A와 B에는 여기 근처에 강이 있었거든요. 강이 있다 보니까 A와 B, 남쪽에 쓰레기가 더 많이 발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객체 탐지입니다. 데이터셋은 413개 타입, 이 정사 형상에서 생성되었고 쓰레기 분포를 고려해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타일은 제외하였습니다. 사진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없으면은 데이터만 많아지지만 거기에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했고 이렇게 이 413개 타일을 104개 타일은 테스트 데이터셋 그리고 309개는 훈련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 객체 탐지는 데이터셋의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데이터셋이 많으면 많을수록 객체 탐지를 잘하고 데이터셋이 적으면은 객체 탐지를 못하고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 간 불균형이 일어나면은 한쪽에 치우치는 과대평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 탐지를 할 때는 데이터셋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 보시면은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은 이제
트레이닝 타일의 개수이고, 이건 라벨.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사진은 있지만 사진 한 장에도 쓰레기가 여러 개 발견되겠죠?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 쓰레기 뭐 여러 개 이렇게 164개의 타일 안에 이렇게 보틀이 40개, 제조된 나무 18개, 그리고 나머지 기타 740개. 이게 데이터셋 1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데이터셋 2에는 이렇게 이제 쓰레기가 라벨링 된 개수가 이렇게 있고, 데이터셋 3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1과 2를 자세히 보시면 아덜이 있죠? 근데 여기는 아덜이 없죠. 이유가 뭐냐면 해변에는 쓰레기가 이 세 종류밖에 없을까요? 엄청 많겠죠. 그러면은 보틀과 제조된 나무 그리고 제외한 거를 전부 다 아덜에 넣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쓰레기가 당연히 아덜이 제일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셋 클래스와 비교해서 아덜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데이터셋 2도 마찬가지로 보틀, 제조된 나무, 그리고 제외한 쓰레기들은 전부 다 아덜로 폴리곤 데이터를 땄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셋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데이터셋 3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데이터셋 3는 아더를 넷으로 배치했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더를 이렇게 데이터셋 폴리곤 데이터가 많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더 안에 있는 쓰레기 항목들 중에서 넷이라는 것을 꺼내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틀과 제조된 나무, 그물 이렇게 개수가 균형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더를 뺐기 때문에. 그렇지만 데이터셋은 많이 줄어들었겠죠. 보틀, 제조된 나무, 그물을 제외한 다른 쓰레기들은 다 라벨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이렇게 다른 것보다 많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객체 탐지 결과입니다. 데이터셋 1에는 쓰레기 식별이 317개가 됐습니다. 2는 24개, 3는 16개. 그러니까 데이터셋 1에는 지금 데이터셋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보시면 164, 이만큼 있었고 데이터셋 2는 이렇게, 3는 이렇게. 지금 양은 데이터셋 1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많기 때문에 식별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셋이 많으면 많을수록 식별은 잘한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데이터셋이 적으면 적을수록 식별을 잘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반대거든요. 여기서 데이터셋이 많으니까 객체 식별은 잘 되는데 반대로 정확도는 떨어지거든요. 정확도는 떨어지는 이유가 쓰레기 항목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MAP 값을 보시면은 데이터셋 1이 가장 작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갈수록 데이터셋이 높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셋이 많으면 많을수록 MAP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 클래스 간의 균형이 MAP 값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데이터셋 1으로 탐지한 거거든요. 보시면 식별은 잘했죠. 식별은 잘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박스가 어때요? 형태가 조금 좀 많이 이상하죠. 좀 범위 좀 벗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식별은 잘했지만 MAP 값, 정확도는 떨어지고 반면에 C 보실게요. C 보면은 식별은 A보다 잘 못했지만 정확하게 박스는 잘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도 많으면서 데이터 클래스 간 균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이 객체 탐지로 데이터셋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데이터셋 1 기준으로 정확도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정확도 대체 탐지할 때 그 혼동행렬이라는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것을 이제 이게 뭐냐면 정확도, 정밀도, 뭐 F1 스코어 등등 이런 수치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아래에 있는 것들이 아래에 있는 사진이 혼동행렬이에요. 혼동행렬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와 세로입니다. 가로에 이 리얼이 있고 프레딕션이 있죠. 그러니까 가로는 쓰레기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쓰레기. 실제 데이터셋 1에 보틀이 5개가 있는 거고, 실제 제조된 나무가 3개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기타 쓰레기가 15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 보시면 세로는 예측입니다. 이제 모델이 보틀이라고 두 개를 예측한 거고 모델이 제조된 나무는 없다고 예측한 거고 기타를 21개 있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정확도입니다. 정확도는 뭐냐면 예측값 중에서 실제로 해당 클래스인 비율입니다. 보시면 원래 실제로는 병이 몇 개 있죠? 5개 있죠. 그쵸? 실제로 여기 가로에 보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에 있는 전부 다 이게 보틀이에요. 보틀이 5개. 총 보틀이 5개인데 보틀이 그 실제 보틀을 모델이 1개 예측을 잘한 거죠. 그쵸? 이게 네, 1분의 그렇죠? 그래서 정수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총 쓰레기가 5개 있는데 모델이 1개를 예측했죠. 그러니까 5분의 1, 20%. 그러니까 여기가 0.2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실게요. 이제 제조된 나무 볼게요. 제조된 나무는 지금 총 실제로는 나무가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렇죠? 모델은 나무를 예측했을까요? 못했죠, 그렇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그니까 3분의 0. 그니까 0이고요. 그럼 이제 이거. 가로 보시면은 실제 아덜이 몇 개 있죠? 15개 있죠, 그렇죠? 근데 모델이 아덜을 몇 개 잘 예측했을까요? 14개 잘 예측했죠. 그러니까 15분의 10. 그러니까 0.933입니다. 이제 이 정확도는 다들 잘 하시니까 넘기고. 이게 리콜은 정밀도인데 클래스별로 실제 값 중 올바르게 예측된 비율입니다. 이게 반대로 이제 세로 보시는 겁니다. 세로는 실제, 실제가 아니라 그 바틀이라고 예측한 건 몇 개죠? 2개죠, 그쵸? 2개인데 그 중에 맞춘 건 몇 개죠? 1개죠, 그쵸? 그니까 2분의 1. 그렇기 때문에 0.5가 된 거고, 이거 한번 볼게요. 아덜 보면은 모델이 총 21개를 아덜이라고 예측했죠. 21개를 모델이 예측했는데 그 중에 실제 아델은 몇 개? 14개니까 21분의 14, 3분의 2. 그러니까 0.5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전체 정밀도입니다. 총 쓰레기 개수분의 정확하게 분류한 쓰레기 개수. 이거 계산하면은 0.65가 나옵니다. F1 스코어는 이런 공식, 아까 구한 거 있죠? 정확도와 정밀도를 넣으면은 F1 스코어가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촉박해로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점 죄송합니다. 네 번째, SVM 알고리즘을 통한 쓰레기 계측 탐지 결과입니다. 이제 SVM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 실험을 위해 3가지 데이터셋으로 거의 균형 잡힌 상태로 구성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폴리곤이 거의 다 균형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검증 폴리곤의 픽셀 수는 폴리곤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진 속의 쓰레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차지하는 픽셀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 박스가 크면 그 폴리곤 안에 있는 픽셀 수가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이고 검증 지수는 K 지수로 평가를 하고 데이터셋 1과 2는 0.81, 0.85 이렇게 수치가 낮고
이미지 분류 단계에서는 시각적 출력만 제공되며 정량적 성능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객체 탐지할 때는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모델한테.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거예요. 실제 정답. 하지만 이제 픽셀로 했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어요. 네. 보시면 지금 보틀은 제주된 나무보다 크기가 보통 작죠. 그렇기 때문에 픽셀 수가 작죠. 그렇지만 세디멘트는 이제 배경이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을 다 픽셀로 했으니까 다른 쓰레기 클래스보다 픽셀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분석 결과는 배경 클래스, 배경을 주로 아덜로 잘못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카테고리 보면 아덜이 파란색이죠. 그쵸? 근데 지금 배경을 전부 다 아덜로 해버렸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결과죠. 그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클래스 픽셀의 상당 부분이 아덜로 잘못 분류돼요. 데이터셋에서. 그렇지만 데이터셋 2, 3에는 이렇게 배경이 배경대로 잘 들어갔어요. 클래스 간 분류 정확도가 1보단 많이 개선되었고, 3에서 넷 클래스의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넷 클래스 보시면은 지금 이게 넷이 아니거든요. 보시면 사실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실제 그림 넷이 아닌데 여기 넷으로 했거든요. 데이터셋 2에는 하지만 여기서는 교체가 됐죠. 데이터셋 3에서 그걸 볼 수 있고 출력 경과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 없이 시각적 분석만 가능하고 아래 그림은 전체 테스트 세트가 아닌 샘플만을 나타내면서 전체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데이터셋 3가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데이터셋 설정에서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는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했을 때 혼동행렬입니다. 보시면 K 인덱스, K 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데이터셋 3, 데이터셋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네, 토론입니다. 한번 보시면 현장 조사와 시각적 스크리닝 결과를 한번 비교하면은 현장 조사에는 158개 항목을 식별했고 0.51 아이템 퍼 제곱미터. 그리고 쓰레기는 강하구 A와 B 쪽에 많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서도 해안 후면 쪽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강과 해류의 영향으로 쓰레기가 특정 구역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각적 스크리닝으로는 쓰레기가 92개 항목이 탐지되었고 평균 0.3 아이템 퍼 제곱미터가 발견 결과가 나왔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쓰레기의 탐지는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 메가 및 매크로 쓰레기 탐지에는 유용하지만 2.5cm 이상의 쓰레기는 유용하지만 작은 쓰레기는 분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객체 탐지 모델 기반 알고리즘입니다. 훈련 데이터셋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MAP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데이터셋의 양이 많으면 식별은 잘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졌고 데이터셋 클래스 간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MAP가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클래스 불균형이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훈련 폴리곤 수가 충분하지 않아 성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작업에는 강점이 보였지만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그거입니다. 마스크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 보셨죠? 거기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다중 클래스 분류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고 네,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으로는 데이터셋 3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가 나왔고 데이터셋 죄송합니다. 픽셀 기반 분류 방식으로 인해 보틀과 제조된 나무 클래스에서 오분류가 발생하였고 투명 플라스틱 및 유리병이 배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혼동도 많았었고 나무와 몰래가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별을 잘 못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은 픽셀 기반, RGB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 오차가 되게, 식별 오차가 되게 많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픽셀 기반 접근법이기 때문에 다중 클래스, 쓰레기 항목이 여러 개면 여러 개일수록 분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도 중요합니다. 객체 그림자나 모래 결에 따라서 또 독립적인 객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고해상도 다중 밴드 이미지를 활용하면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객체 탐지 이제 연구 기염이 제한입니다. 마스크 RCNN 기반 알고리즘은 자동 탐지에 유망한 대안이지만 현재 정확도가 낮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데이터셋이 많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IOU 값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많아지면 아까 전에는 데이터셋이 적었기 때문에 임계값이 0.1이었는데 데이터셋을 늘리면은 임계값을 더 올리더라도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장점은 세분화 작업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다중 클래스는 어렵다는 것을 아까 전에 얘기 드렸고 다중 밴드 이미지를 사용하면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더 많은 항공사진 측량, 데이터셋 구축.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음, 마스칼 CNN 및 서포트 벡터 머신의 조합을 통해 다중 클래스 탐지 및 분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한 해안 쓰레기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향후 연구 방향. 네, 저 너무 정신없이 빨리 해서 좀 이해가 어려우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